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서 끝내기로 했습니다. 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 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 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던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거듭 비난하면서도 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탱고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 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현대전 양상으로 진화됐다고 주장하며 자위권 행사로 응수하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정부 공식 담화가 아닌 관영 매체 논평 형식을 빌리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조기 종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내용은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훈련 기간 단축에 대한 한미 간 사전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후에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훈련 일정 조정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국방부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빠르면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남이 성사될 수 있는데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아시아 순방 기간에 만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집권 1기 때 벌였던 파격적인 외교를 재개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공식적인 준비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im Jong-un has always treated me with great respect, and we met on numerous occasions, actually. I understand him, he understands me.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아시아 순방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Enthusiasm to meet with Kim Jong-un. This is really the first concrete action he's taken, and he's to try to entice Kim, and he's used the timing of these exercises as the way to do it.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19년과는 북한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회담 성사 가능성에 회의적입니다. 탄도미사일 전력을 크게 강화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등 미국에 아쉬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핵 동결이나 ICBM 제한 수준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와 당권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을 한자리에 불러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고 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청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정인용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오늘 만찬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늘 저녁 6시 반 김민석 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엽니다. 김 대표와 함께 당대표 자리를 놓고 맞붙었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도 함께합니다. 새 여당 지도부를 선출한 8.17 전당대회가 끝난 지 이틀 만에 세 사람 모두를 한자리에 부른 겁니다. 앞서 지난해 8월엔 당시 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과 경쟁자였던 박찬대 인천시장을 전당대회 종료 열흘 만에 초대했는데 이번에는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셈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만찬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전당대회 후보풍을 신속히 수습하고 당청 공조를 토대로 국정 동력을 되살리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오늘 자리에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도 배석할 예정입니다. 만찬에서 주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은 우선 세 사람에게 전당대회의 앙금을 뒤로하고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할 전망입니다.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국정 공동 책임자로서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연장선상에서 원팀 정신을 강조할 걸로 예상됩니다. 주 현안을 둘러싼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요. 대표적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부 역점 과제들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입법 뒷받침 요청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청와대는 프로젝트 속도전과 직결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선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당장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앞둔 부동산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내 이견이 적자는 점을 고려해 조율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하루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임 제청을 통보해 여당의 비판이 거센 만큼 관련 내용이 만찬 하두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개헌이나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신임 지도부에게 전당대회 기간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를 전하고 당내 화합과 포용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당원끼리 내상이 깊은 것 같다며 김 대표에게 포용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조롱과 혐오, 멸시의 언어들이 난무하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신임 대법관 후임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여권에서는 반발이 거센데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서 조 대법원장이 결단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자, 유서연 기자, 조 대법원장이 이 신임 대법관 후임을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제청했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훈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인데요. 다만 조 대법원장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을 만나진 않고 서면으로 제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발표해왔는데 관례를 깬 겁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오늘 출근길에선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수고하신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만약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고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만 이 대법관 퇴임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도 한동안 2인 공석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기로 했던 김건희 씨 사건 등 특검 사건 선고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론 청와대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던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심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결단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권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인데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여당 측 질의에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착이 길어지자 후보자 4명을 새로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취지의 답변도 나왔는데 여당 측 비판에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정치권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악의 법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또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 형태를 잃었습니다.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이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 차 안에 고립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돼서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저지 없이 다 불러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쿠팡에서 그걸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거제, 통영 등 남부지방의 극한 호우로 주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만 2,1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모두 2,104건의 주택 도로 침수와 수목전도 등 피해가 신고됐으며 농작물 366.5헥타르의 피해도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전날 밤 집계와 같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의를 거쳐 지난달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713억 원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구비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64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649억 원에 이릅니다.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하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남성의 이름과 얼굴을 오는 25일부터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승원 기자입니다. 호승줄에 묶인 채 남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 올라탑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있는 길거리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왜 살해했습니까? 스토킹 범행 혐의 인정하세요? 피해자 직장은 새벽에 왜 찾아갔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스토킹 고소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지난 6월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검찰 연락을 받은 당일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매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기존 살인 혐의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응급수술을 받은 뒤 40일 넘게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건강이 호전되자 경찰은 지난 12일 병원에서 퇴원하는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 5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 누리집에 신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새벽 시간 경북 영천에서 덤프트럭과 청소차가 충돌해 환경미화원 3명이 숨졌습니다. 심야와 새벽에 전멸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통행량이 드문 새벽 시간, 조용한 교차로에 전멸 신호가 깜빡거립니다. 그 순간 직진 방향으로 달리던 덤프트럭이 좌회전하려던 청소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청소차는 두 동강 났고 길가에 세워져 있던 구조물도 쓰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새벽 4시쯤, 주민들은 잇따라 들려온 굉음에 잠에서 깼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소리가 새벽에 자는데 쾅 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쾅 그리면 2번 쾅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놀라서 나와보니까는 큰 덤프트럭이 넘어져 있고 청소차에는 쓰레기 수거에 나섰던 위탁업체 직원 60대 2명과 40대 1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도 뒤집어져가 있고 앞에 그거는 앞머리는 저쪽에 가 있고 그 중간에는 사람 한 개 있어서 있는 거고 뒤에 그러고 차가 뒤집어져가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숨진 청소 위탁업체 직원들은 청소차 뒤편에 매달려 이동하지 않고 모두 차 내부에 있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급락세를 보이며 5.8% 폭락한 6,470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 달러 매도 물량 출회로 10개월가량 만에 1,300원대에 돌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하며 시작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최저치는 6,4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개인이 5조 원에 가깝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내진 못했고 지수는 5.8% 내린 6,4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배경에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인 장중 연 5.3%대까지 오르는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급등 여파가 꼽힙니다. 또 미국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환경과 지역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던 데이터 건설 지연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89% 하락 개장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낙폭을 줄여 1.17% 내린 82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쯤 장중 1,399원 선으로 내려오며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으로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국내 투자라든지 법인세 납부라든지 주주 환원을 위해서 그 원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장중 하락세를 이어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전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늘고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 시장 2026년 상반기 결산 실적을 보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8조 1,5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15% 급증했습니다. 연결 기준 매출은 2,000조 1,261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8.84% 늘었고 순이익은 386조 6,74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33.3% 증가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 노조 파업에 맞춰 내일과 모레 자동차 업종 연대 파업을 벌입니다. 내일은 부품사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레는 현대차 완성차 노조가 교차 파업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부품사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원청 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정치 관여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 정치에 관여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거라는 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법 위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본 겁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나 홍장원 전 1차장 비어폰 내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지운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늘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조 대령이 불법 계엄임을 알면서도 제2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란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별검사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기존 수사팀 파견에 대해서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전체를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합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팀 파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변조, 삭제, 복원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센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뒤까지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 득표수 등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6월 10일과 11일, 15일, 7월 8일에 시스템을 다시 열어 일부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이전 선거에서부터 계속 선거 종료 후 일정 기간을 정해 투개표 보고 시스템을 다시 오픈해 오입력된 투표함 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 개표 마감 시각을 수정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여전히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 만납니다. 용산이 화두가 될 텐데 택지 전환과 공급 규모를 놓고 충돌해온 터라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구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닭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TV조선 뉴스 인터뷰에서 넓이가 91만 평으로 여의도보다 넓은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들고 관리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원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이용객도 많지 않고 또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기에는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제거에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 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국토위 회의에 나온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교 숙소도 있고요. 네.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 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보험 사기에 어머니와 연인까지 끌어들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옆차로로 들어서자 뒤따르던 차량이 그대로 돌진해 부닥칩니다. 교차로에선 차선을 바꾸던 좌회전 차량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버립니다. 40대 운전자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진로를 바꾸는 차량만 노려 사고를 냈습니다. 2년 반 동안 일으킨 사고만 29차례,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포함해 챙긴 돈은 2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60대 친모는 물론 40대 여자친구까지 범행에 끌어들였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장기 입원한 뒤 300만 원씩 합의금을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A씨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고 친모와 여자친구도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37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3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주범을 구속 상태로 공범 2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수원 권선경찰서는 내일 오후 2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는데 소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고 이후 모바일 검사 등을 통해 다시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가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치르게 됐습니다. 황정민 씨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강제 조정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40대 여성 A씨는 황 씨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과 소설 창작 관련 보수를 받지 못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 핵심 길목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통제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의 보호 속에 통항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의 위협을 피해서 오만츠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운 정보업체 케플러 분석 결과 최근 2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80% 이상이 이란이 강력히 반대해온 오만츠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란의 공격 위협 탓에 오만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선박 보호에 적극 나서면서 상선들이 이란의 압박을 무시하고 안전한 노선을 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들의 이런 백길 이탈로 인해 이란은 실제로는 통항료를 거두지 못해 타격받고 있는 셈입니다. 인근 중동 산유국들 역시 이란의 사정권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우회 수송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There is infrastructure that has been built, legacy infrastructure to sort of contend for, contingencies and whatever it may be it wars or, economic incentives to move oil from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이런 우회 인프라만으로는 모든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해상에선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끈 채 원유를 몰래 옮겨 싣는 이른바 스텔스 운항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협의 원유 수송량은 공식 집계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호르무즈 주변의 하루 원유 수송량은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한 약 1,500만 배럴까지 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간헐적 공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주요 외신은 완전 장악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게 늘어난 수송량과 항로 변화를 볼 때 이란의 억지력과 해협 통제력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란 정권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버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전직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 지도부가 현재 분쟁 상황을 이 체제에 존망이 걸린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20여 년간 제재를 우회해 온 노하우가 있는 데다 극심한 경제난을 자국 국민에게 전가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 체제를 붕괴시킬 임계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 꼽히는 나탈리아프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미국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백악관이 발끈하면서 이 총력 방어에 나섰지만 당장 오는 11월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논란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오소프 의원은 지난 16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며 트럼프는 일을 하기 싫고 나탈리와 여행이나 다니고 싶을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So he doesn't want to do the job. He wants to build his ballroom and travel with Natalie on their apparently defenseless flying palace. 백악관은 당장 발끈했습니다. 백악관 공식 SNS는 물론 공보국장까지 나서서 오소프 의원을 한심한 인간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엉뚱한 화풀이를 쏟아냈습니다.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be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as president. What is your response?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하지만 백악관의 분노가 오히려 트럼프와 하프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작지 않습니다. 1991년생으로
보수 매체 진행자 출신의 하프 보좌관은 트럼프의 SNS를 관리하며 수시로 관련 기사와 게시물을 출력해 보고하면서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작전 당시에 함께 이동한 극소수 참모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하프를 스위티라고 부르며 딸처럼 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이른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며 현 시점 최고의 문고리 권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조금씩 더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다시 무더위가, 밤에는 후텁지근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4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 33도, 부산 32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중서부와 전북, 경북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중부 곳곳에 비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한미가 현재 진행 중인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 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 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은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외교안보 수장 모두 미국 측에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말한 건데 국회에선 한국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을 전격 공개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조 장관은 다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발표 직후부터 국방부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야권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뒤늦게 접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한국 패싱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몰랐던 거는 외교 실패 아닙니까?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라 하더라도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속내가 있을 거란 의견에 이어 또 뭐 이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발표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고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국제무대에서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정부 역시 이번 훈련 축소가 올가을로 거론되는 북미 정상회담설과 맞물려 대화 재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여야의 시각차는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싼 이념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북한은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위협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여야는 안보 우려와 대화 마중물이란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담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과 함께 이 태평양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영김 연방하원의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했던 동맹국을 응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전쟁 장기화로 미 해군 항모 워싱턴함이 태평양을 벗어난 데 이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축소되면서 태평양 안보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워싱턴함의 중동 이동을 반기고 있고 주변국에 미국의 방어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미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공화당 소속인 영김 의원은 한미훈련은 적대 세력 억제에 필수적이지만 한국 정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기업과 시민 대우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가 이번 한미후 훈련 축소의 배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동아태 소위 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은 훈련 축소는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사실상 대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역할을 요청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가 열리는 선전에서 만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18일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비공개로 논의해왔으며 이르면 11월 APEC 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폭우가 남긴 상처는 거제의 산과 바다, 들녘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산 정상부터 무너져 내린 토사가 해안도로를 덮치면서 바다는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또 수확을 앞둔 들녘은 일부가 푹 꺼져서 형태를 잃었습니다. 이 드론으로 둘러본 현장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제 연하 해안로. 도로 바로 옆으로 펼쳐진 수면이 바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마치 흙탕물로 뒤덮인 강처럼 변했습니다. 산 정상의 바로 아래부터 무너져 내린 거대한 산사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도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도로에는 산에서 쓸려 내려온 토사가 한 차선을 막아섰습니다. 차들은 남아있는 도로로 위태롭게 교차 운행을 이어갑니다. 산비탈에 남아있는 흙더미는 금세라도 다시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한 모습입니다. 수확을 앞두고 이삭이 한창 연그러갈 거제 축전길의 들녘도 호우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논에 가까이 다가가자 기습폭우가 핥히고 간 상흔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 가장자리가 푹 파헤쳐져 누런 속살을 드러냈고 마구 휩쓸려간 벼 때문에 곳곳이 뻥 뚫렸습니다. 논 바로 옆 작은 하천도 쏟아진 토사와 파편으로 엉망진창이 돼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산과 바다, 농경지까지 초토화시킨 사상 초유의 물폭탄에 거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핥히고 간 경남 거제에선 힘겨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0도 안팎의 폭염이 다시 시작된 데다 치워도 끝이 없는 진흙과 쓰레기에 주민과 군 장병 모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망가진 냉장고가 폐기물 차량에 실립니다. 진흙을 뒤집어 쓴 의자 역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빗물이 휩쓸고 간 부엌엔 흙탕물 자국이 남았고 집기마다 진흙이 말라붙었습니다. 물을 뿌리고 닦아내보지만 치워도 끝이 없는 상황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복구를 시에서 진행을 빨리 하면 빨리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를 못해요. 지금 부엌이고 밥을 못 해먹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해요. 폭우로 물에 잠겼던 인근 초등학교. 물이 빠지자 드러난 학교의 모습은 참혹합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고 곳곳에 떠밀려온 쓰레기가 쌓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 대신 교무실까지 들이닥친 흙탕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학교 건물은 물론 운동장과 급식소, 부설 유치원까지 물에 잠기면서 책상과 의자 같은 집기 대부분이 토사로 엉망이 됐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여름방학이 끝나 개학해야 하지만 정상적인 수업은 불가능했던 상황. 다행히 대민 지원으로 온 군 장병들이 힘을 보태면서 복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 이렇게 큰 피해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날씨가 덥지만 학생들이 다음 주에 무사히 개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 밥 지을 급식소마저 흙에 뒤덮여 막막했던 교직원들도 장병들의 묵묵한 구슬땀에 용기를 냅니다. 그 급식소에가 완전 이번에 초토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와가지고 그 뻘을 장병님들이 진짜 수십 명이 오셔가지고 싹 다 정리를 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직접 피해를 본 학교는 거제와 통영에서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전까지 최대한 복구를 마치고 급식소 복구가 늦어지면 대체 급식을 제공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국가정보원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수사하면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 등 정무직 4명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국정원 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종합특검은 기소한 인원을 보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등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태용 전 원장은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 옹호 취지 등을 설명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경찰청 상황실에 인력 파견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뒤 정당화 메시지를 내란 혐의 의율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종합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조 원장이 미국 정보기관의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하고 또 홍 전 차장은 경찰청 상황실에 인력 파견 등을 지시한 것으로 봤는데요. 자, 관련된 뉴스는 이어지는 보도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거제에는 극심한 가뭄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벼가 침수돼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다 양봉장 벌마저 떼죽음을 당해서 농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창 알이 연결해야 할 벼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황토색 토사가 벼를 뒤덮고 물에 잠긴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을 기록하며 농업용수 600여 톤을 지원받았던 거제 농촌 들녘. 하지만 가뭄에 이어 쏟아진 물폭탄에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논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둑이 터지며 돌무더기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논을 덮쳤습니다. 물살에 누워버린 벼는 나달에서 싹이 터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비 오기 전날까지도 논에 물을 댔던 농민은 이번 비가 단비일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수나 고랑에 하천물을 양수해가지고 물을 대했는데 참담했죠. 진짜 이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폭우는 양봉 농가도 덮쳤습니다.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한순간에 빗물과 토사에 쓸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벌통 안은 말라붙은 진흙과 함께 폐사한 벌들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꿀을 따올 밀벌을 키우는 월동벌 산란기여서 이번 피해로 사실상 벌의 한 세대가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은 벌통이라도 건져보려 애쓰지만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저 하고자 하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사실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이거 올해 정도까지 해보고 양봉을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92%가 발생한 거제. 올여름 거제엔 극한 가뭄과 극한 폭우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기상재난은 농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호우가 잦아들자마자 내륙에는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무더위 속에 주 후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가기 무섭게 뜨거운 열기가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이달 초처럼 극한 수준은 아니지만 서울은 한때 폭염주의보가 전 지역으로 확대했고 울산에는 다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 극한 호우가 그치기가 무섭게 다시 폭염이 찾아온 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며 그 가장자리가 한반도 부근까지 닿았고 시계 방향의 흐름을 따라 남쪽의 더운 수증기도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 먼 해상의 열대저하부도 열기와 수증기를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 펌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주 후반엔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돼 대기 불안정이 더 심해지고 일부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주 후반에는 찬 공기를 품은 비구름이 유입될 전망인데 온도차가 심해지는 경계면, 특히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비구름이 다소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늦더위가 이달 말까지 지속하는 가운데 비구름이 유입될 때는 더위와 호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기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난 뒤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비가 오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마철에 비견되는 그런 비가 내리기 때문에 8월 중하순에는 이렇게 갑자기 내리는 호우가 이어질 수 있다. 가을의 문턱을 향하고 있지만 계절의 시계는 당분간 폭염과 호우를 오가는 한여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가을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있어 늦여름 복합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명절 때마다 명함이 들어간 선물을 선거구민 등에게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 시장은 정당한 직무 행위였고 그동안 이어진 관행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설과 추석 때마다 선거구민 등 100여 명에게 3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에 명함을 넣어보낸 혐의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백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당한 직무행위로 지시나 공모행위가 없었고 피고인이 기부행위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백 시장이 수사기관에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일부 지인에게 선물을 제공하려 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서면으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백 시장은 선고 직후 오랜 기간 이어진 관행에 따랐을 뿐 선거 관련 고의성이나 목적이 없었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또 10여 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뿐이지 이것을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사실은 아니니까.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의 15년 전 심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추가로 들여다볼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월드컵 올림픽 예선전과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메이크업 아르바이트를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이에 지원한 아르바이트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아르바이트 구인 시스템 당근 알바의 프로필 촬영을 위해 출장 메이크업을 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가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를 지난 12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홍대클럽 거리에서 술에 취해 길가에 잠든 20대 여성을 인근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의 사고를 내고 3억여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영에선 스노클링을 하던 80대가 숨졌고 의정부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기수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좌회전하다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을 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일방통행 차로에 들어온 차량을 보고선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충남 천안 지역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보험금을 타낸 이들은 20대 A씨 등 24명으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3년여간 37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당은 주로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됐고 또 선배가 후배를 또 후배가 선배를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24명으로 돼서 같이 범행을 공모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 위로 떠 있는 사람을 향해 구조대원이 다가갑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드론 수색 끝에 해수욕장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80대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스노클링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유리창 밖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기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6명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안마의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첫 공개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결과 등을 놓곤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부산에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사생결단 대결했던 친청계 최고위원이 다수 입성한 만큼 첫 호흡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화합과 단합은 일 중심으로 하나하나 함께 합을 맞춰 나가겠다며 단일 대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개판은 없다는 말도 강조했는데 새 지도부가 추구할 노선에 대해선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제가 주장한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통합 의지엔 호응한다면서도 뼈 있는 말을 내놨습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에선 압승을 거둔 김 대표가 국민 여론조사에선 정청래 전 대표에게 박빙 열세였던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이번 지도부 구성은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총선에서 이기려면 당심을 기초로 민심을 확장해 가야 합니다. 새 지도부는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당내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당대표께서 또 포용하고 또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 대표는 사무부 총장단 인사를 단행하는 등 당직 후속 인선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일단 앞선 한정혜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 의장 인선에 대해선 능력이나 통합의 무게를 뒀다는 게 당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부산에 이어 다음 최고위원회의를 강원도에서 여는 등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지역 최고위를 예고했습니다. 또 회의에서 언급된 비공개 사안을 공개하면 퇴출하겠다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징계가 게시된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심의를 이어갑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진정우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윤리위원 기피 신청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멱살 논란으로 심의를 받는 권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적 대응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답을 미리 정해둔 보복성 징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권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5.18 토론회 논란을 빚었던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윤리위가 표적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 공급 논란의 파장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국토위 회의에 나온 김윤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강경한 반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윤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김윤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교 숙소도 있고요. 네.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 한 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의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틀 연속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유서연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순간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등의 관리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서면 제청을 했다며 이는 사법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사고를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 태도 역시 사고 치고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제청했다며 여권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대법원장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으로서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여권이 이를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게 맞지 않냐며 특히 정당한 관행을 수없이 깨운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지바현도 지난주에 기록적인 기습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가 수천 대 침수되면서 길바닥에 버려진 차를 옮기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바현을 덮친 폭우는 정말 말 그대로 물폭탄이었습니다. 海だ。やばやばやば。これはさすがにちょっと俺もやばいかなと思っている。 반나절 동안 한 달치 3배가 넘는 비가 퍼부었습니다. 침수된 차가 2,700대가 넘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길바닥엔 버려진 차들이 그대로입니다. もうこれとかもそうですよね。いわゆる。そうですね。これも冠水車両ですね。 대부분 물에 잠겨 시동이 안 걸립니다. 견인 요청은 빗발치는데 피해차가 너무 많아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는 고사하고 차를 옮기는 것만 3주가 걸린다는 말도 나옵니다. 방치된 차를 못 피해 2차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すっごく大きい道路とかある程度道が走れる道であればいいんですけど、住宅街とかいろんなところだとこのレッカー車が入っていけない、もうちょっとまた時間をかかっちゃうような感じですかね。 흙탕물이 휩쓸고 간 마을엔 종일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책, 자전거, 가구 할 것 없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 그리고 곰팡이를 없애려고 매일 씻고 닦습니다. で洗剤で拭いて水拭きをしてで金拭きをして乾燥させてで乾燥したら消毒を撒いてまたさらに乾燥させるっていう。 물에 잠긴 집은 확인된 것만 2,300채가 넘습니다. 복구도 복구지만 피해 주민을 더 지치게 하는 건 다름 아닌 더위입니다. いや、これはないとダメですよね。うちわぐらいじゃ、うちわと扇風機ぐらいじゃもう。 지하 전기 설비가 죄다 잠기는 바람에 일부 지역은 물과 전기마저 끊기면서 수해 주민들 고통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을 강타한 규모 7.7 지진으로 숨진 사람은 70명, 이재민은 4만 명이라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이 밝혔습니다. 이재민은 17일 발표한 12,800명의 3배, 부상자도 약 5배인 1,1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재난관리청은 섬 곳곳에서 주택 12,000채가 피해를 봤다며 여진이 아직도 이어져 주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동부 도시 콜카타의 호텔에서 불이 나 9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현지 시간 19일 새벽 3시쯤 서벵골주의 주도인 콜카타 도심에서 불이 나 호텔에서 불이 나 어린이 1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해서 최소 90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 청사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의 외교수장이 방한한 만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회의 모두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과의 회담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11월 선전 APEC 계기에 고위급 교류를 위한 준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서사가 11월 선전 APEC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할 나갈 수 있도록 부장님과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중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상께서 최근 광복절에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하신 만큼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안정이라는 한중 공동의 이익에 기반하여 중국과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오늘 왕 부장님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의 제일 중요한 이웃나라로서 중국 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응당히 해야 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또한 공존의 기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한층 더 의견을 교환할 것이고 또한 새로운 공동 인식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라오펑요 오래된 친구 이번에 저의 방문에 대해서 열정적인 환대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르면 올가을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추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는 건데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이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 순방 때 이제 북한과 뭐 만나는 방안이 좀 얘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섣부르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뭐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해서 지금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 제스처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도에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이제 뭐 차찬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그 이란과의 종전 문제가 매듭짓지 못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왜 이 그러니까 북미 대화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은 지금 그 11월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간선거에 지금 뭔가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란 문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어요. 네. 이 이란 문제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뭐 MOU라고 하는 아주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MOU 이후에도 이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란을 다시 재공습하고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풀리지 않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간 선거를 의식한다면 지금 전쟁을 여기서 끝내고 나가는 것도 사실 이제 굴욕적인 패배가 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도 사실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이란 전쟁을 지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란 전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 플러스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중국하고는 지금 전략 경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뭐 특별한 평가는 없이 뭐 힘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서면이긴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당국자 명예는 아니니까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명백히 수위 조절은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정말 북한이 화가 나면 김여정 명의 이제 담화를 발표를 하죠. 김여정 명의가 아니래도 이제 뭐 당국자 뭐 국방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톤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미 연합 연습이 어쨌든 실시가 되잖아요. 연합 연습이 어쨌든 실시가 되는데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뭐라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훈련을 대폭 축소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민들을 고려했을 때 한미연합연습 자체를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평가는 한다. 그래서 논평은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후에 이번 UFS 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한해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UFS 훈련이 이게 이제 처음에 외부의 공격을 가정을 해서 처음에 이제 방어 성격의 이제 훈련을 하게 되고요. 네. 방어 성격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반격,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침략을 받았을 때 방어 이후에 반격,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근원적인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반격의 훈련이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반격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이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게 방어 훈련이 아니고 공격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방어 훈련은 어느 나라든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 이제 반격 훈련 부분을 취소를 하게 되면 네.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방어 훈련만 했을 뿐이고 공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내가 성의를 이만큼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훈련이 축소된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거든요. 동맹 패싱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것을 굳이 동맹 패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뭐 이게 이번에 한국을 무시하고 일부러 한국에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건 뭐 오히려 지난번에 G7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들,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심지어 일본 총리한테까지도 굉장히 험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기분 나쁜 일을 하고 싶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심한 말을 했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없었고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행위가 9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당연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가미된 이런 행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와는 상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뭐 또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정부에게만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 정부 전체를 다 패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패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런 의도와 연계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앞서 저희가 이제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은 현재 그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을 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제 중위 왕이 외교부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 내일 접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의 역할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어떤 사안으로 좀 이야기가 흘러갈 걸로 예상을 하세요? 예, 우리는 이제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었습니다. 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저도 올해 중국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은 질문들을 했고 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다만 이제 막후에서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북한이 이미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많은 레버리지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입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입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을 쳐다보면서 중국에 목매질 않아요. 과거에는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북한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이 한반도에서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만류한 그런 결과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이렇게 만류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는 또 많이 양보를 한 거죠.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무더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밤에도 다시 후텁지근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부산 25도로 예상되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은 수준 보이면서 열대야나 열대에 버금가는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3도까지 오르겠고 수해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 거제도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출근길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남에도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보된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친 이후 계속해서 수해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수가 되는 보호복을 입고 장화와 고무장갑도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더위 속에 온열 질환의 위험도 높은 만큼 틈틈이 수분을 섭취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도 취해야 합니다. 또 복구 작업을 마친 뒤 오염된 물에 노출된 피부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씻고 상처가 생기거나 발열, 근육통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정수연, 김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